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거느린 혁명의 영웅이 작은 섬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400만 대군을 보유한 마오쩌둥이 대만 해협 건너편의 섬을 손에 넣지 못한 것이죠. 그는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오늘은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가 대만을 향해 벌인 모든 시도와 그 실패의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붉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마오쩌둥은 30만 군중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고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은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건너가 깃발을 다시 세웠고 장제스는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이 진짜 중국의 지도자라고 외쳤습니다. 마오에게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미완성, 승리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가시였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오는 대만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해군이 없었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았으며 핵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죽었고 수만 발의 포탄이 쏟아졌지만 대만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1949년 가을 중국 본토는 공산당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저우가 함락되고 충칭이 무너지고 국민당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마오의 인민해방군은 400만 명에 달했고 그들 앞에 적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군대와 정부 그리고 국고의 금을 싣고 대만으로 건너갔고 진먼도와 마주 같은 작은 섬들까지 사수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공군은 거의 전무했고 해군은 낡은 정크선 몇 척이 전부였어요. 반면 국민당은 미국이 제공한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구축함과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의 병사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바다 위에서는 그들의 용맹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에 익숙했고 혁명의 기세가 살아있을 때 끝장을 봐야 한다고 믿었어요. 수천 척의 배를 동원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개의 중국을 가르는 경계였고 혁명과 반혁명의 마지막 전장이었으며 곧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될 화약고였습니다. 1949년 10월 24일 밤 9,000명의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나무배와 어선에 몸을 싣고 진먼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들은 명령을 받았어요. 새벽 전에 섬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죠. 마오는 이 작은 섬을 먼저 장악하면 대만 본토로 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번째 상륙부대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국민당군의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래사장에서 쓰러졌고 배들은 불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후속 지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배들은 국민당 해군에 의해 차단당했고 공중에서는 미국제 전투기들이 맹렬히 폭격을 가했습니다. 상륙한 병사들은 고립되었고 탄약이 떨어졌으며 구원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 후 진먼도 해안에는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9,000명 중 3,000명이 죽었고 5,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거의 없었어요. 마오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육지에서의 승리는 바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혁명군의 용맹은 파도와 폭격기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실패는 마오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수천 척의 배를 사들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한반도에서 총성이 울렸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었고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대만 해협에 제7함대를 배치하라. 공산주의의 확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대만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제7함대는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거대한 전력이었어요. 그들은 대만 해협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중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려면 미국과 전쟁할 각오를 하라는 것이었죠. 마오는 격분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중국은 이미 한국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950년 10월 중국은 한반도로 수십만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이었죠. 마오는 한국에서 미군과 싸우면서 대만 침공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해협 건너편에서 장제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한국전쟁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간의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제7함대인은 대만 해협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대만을 단순히 국민당의 거점이 아니라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태평양의 방파제로 여겼습니다. 바다는 이제 군사적 장벽을 넘어 이념의 경계선이 되었어요. 마오가 아무리 대만을 갈망해도 그 앞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1954년 9월 3일 진먼도의 하늘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해안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고 수천 발의 포탄이 작은 섬을 뒤덮었어요. 마오는 직접 침공할 수 없다면 포격으로 압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섬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국민당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맞불 포격으로 대응했고 해협 양편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달간의 포격으로 수백 명이 죽었지만 진먼도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다시 움직였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의회는 포모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대만 방어를 법적 의무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했어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핵무기라는 단어 앞에서 마오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포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중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의 포격 위기는 대만 문제가 이제 지역 분쟁을 넘어 핵전쟁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오는 대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4년 후 다시 한번 도박을 시도합니다. 1958년 8월 23일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먼도에 포탄이 쏟아졌고 이번에는 첫날에만 5만 7천 발이 넘는 포탄이 발사되었어요. 마오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련이 핵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고 중국 공군도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잔혹했어요. 국민당 공군과 인민해방군 공군이 하늘에서 격돌했고 양측 모두 수십 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국민당은 미국이 제공한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것은 중국 공군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지상에서는 포격이 계속되었지만 진먼도는 버텼고 미국은 다시 개입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번에는 더 강경했어요. 그는 중국 본토의 공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라 경고했고 필요하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련의 후르쇼프는 마오에게 냉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핵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자제하라는 것이었죠. 마오는 고립되었고 결국 10월에 포격을 격일제로 전환하며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1958년의 두 번째 위기는 마오에게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대만은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호와 해협이라는 장벽,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섬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후 마오는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포기했고 대신 평화적 해방이라는 먼 목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대만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혁명이 미완으로 남았음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그의 후계자 덩샤오핑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쟁으로는 안 된다. 경제 발전과 외교적 압박, 그리고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고 믿었죠. 1980년대부터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대만에 대한 접근도 바뀌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평화적 통일을 제안했고 경제 교류를 확대했으며 대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환영했습니다. 무력 침공 대신 경제적 유인과 외교적 고립을 무기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대만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1990년대에는 민주화가 이뤄졌으며 2000년에는 야당이 집권하는 정권 교체까지 이뤄졌어요. 대만은 이제 중국과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선거, 인권, 이 모든 것이 대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금기였어요.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마오가 70년 전에 정복하려 했던 그 섬은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이 되어 중국의 야망 앞에 서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왜 대만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할 수 없었어요. 군사력이 부족했고 바다를 건널 능력이 없었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혁명의 영웅이었어도 현실의 장벽은 넘을 수 없었어요. 진먼도의 참패는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미국의 개입은 그 한계를 영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오가 대만을 놓친 것은 결국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중국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어요. 그 섬은 살아남았고 성장했으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꿈꾸는 곳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오 시대의 무력 정복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유혹과 외교적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장기전이에요. 대만 해협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 중 하나이며 70년 전 마오가 건너지 못한 그 바다는 지금도 두 개의 중국을 가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대만은 그런 미완의 역사예요. 마오가 꿈꿨던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작은 섬은 중국 공산당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혁명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흥미로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